한 칸 한 칸. 쉽고 빠른 길이란 없다. 차가운 쇠붙이는 장인의 손끝에서 조이되고 뚫새김되어 견고하고 아름다운 창석으로 태어난다. 이렇듯 전통 목공예품이나 가구의 표면, 모서리에 부착하는 이음새나 금속 장식물을 장석이라 한다. 가지런히 마무리된 소목에 창석을 부착하면 비로소 전통 목가구가 완성된다. 장석은 나무의 물림을 보강하고 거기에 조형미를 더해 목제품의 기능과 미적인 완성을 이루게 한다. 이처럼 장석을 만들어 목공예품의 실용성과 장식성을 더하는 장인을 도석장이라 한다. 경상남도 통영, 조선시대 3도 수군 통제영지가 있었던 이곳은 풍부적한 문화유산과 예술원이 흐르는 고장이다. 두석장 또한 통영이 자랑하는 전통문화유산. 두석장 김국천은 이 좁은 골목에서 30년 넘게 장석을 제작해오고 있다. 오늘 작업은 황동과 니켈을 합금해서 장석의 재료가 되는 백동을 넣는 일. 두석장에게 쇳물을 녹이는 작업은 1년 농사라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옛날에는 이거 쇳물을 녹이려면 큰 행사가 되기 때문에 고사도 지나고 사람을 쇳물에 안 뒤고 안 다치게 해서 맹태도 갖다 놓고 고사도 지나고 하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어요. 지금 연 것은 니켈입니다. 황동과 니켈이 녹아 쇳물이 만들어지면 거푸집을 준비한다. 거푸집은 쇳물을 부어 굳히는 틀. 지금 이것은 골판입니다. 골팥은 이제 쇠물을 부어가지고 막대기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여기다가 기름칠을 한 것은 이제 쇠물을 부었을 때 나중에 시커 빼낼 때 쇠가 잘 빠지도록 기름칠을 하고요. 지금 이거 항토칠을 하는 거는 이 쇠에 쇠물이 빠지지 않게끔. 뜨거운 쇳물이 습기에 닿아 튀어오르지 않도록 거푸집을 불에 달고 놓는다. 옛날에는 새끼를 꼬아가지고 여기다 넣었는데, 이거 엮는 것은 지금은 톱밥인데, 요 쇠물을 막게 하기 위해서 오게 뜨는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톱밥을 넣는 것입니다. 열이 났을 때. 좋은 백동을 얻기 위해서는 황동 70, 니켈 30이 가장 적당한 합금 비율이다. 그만큼 쇳물을 거푸집에 부은 다음 쇳물이 식어 굳으면 거푸집을 열어 백동 막대를 꺼낸다. 이것이 이제 장석을 만드는 이제 백동 막대기입니다. 길이는 20cm. 백동 막대가 완성되면 이제 모루 위에서 타주망치로 두드려 백동판을 만든다. 예전엔 장정 두옷이 매달려 종일 쇠를 두드렸다고 한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쇠가 터지지 않도록 불에 달구어 열풀림을 한다. 폼이 이만저만 드는 게 아니지만 이렇게 망치로 때려 단조를 해야 견고하고 질 좋은 백동판을 얻을 수 있다.
3평 남짓한 좁은 공방. 하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20명 넘는 장석쟁이들이 분주하게 일하던 곳이었다. 4대째 가업으로 내려오는 장석일. 현재는 김극천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뭐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그때 나비 장석을 잘 만들었고요. 전국에서 중국이 장세하면 뭐 안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이는 나비 장석 한 부를 1년에 한 2분 만들면 1년을 못다 하니까 많이인데 또 이는 많이인데 나 장석이 빨리 안 빠지니까 하루에도 매 수십 분 왔다 갔다 해야 고무신이 서럭거리 정도 떨어져야 한 불로 찾아갖고 뭐 막걸리도 받아주고 이래만 찾아갔답니다. 벽면에 걸린 수많은 창석과 상패는 집안의 명성과 내력을 말해준다. 통영에서 장석일이 시작된 것은 조선시대 삼도수군 통제영에 12공방이 설치되면서부터다. 1895년 통제영이 폐영된 이후에 장인들은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구한말의 군인이었던 김극천의 증조부 김보익은 나라가 망하면서 투숙장으로 전업한다. 그 후 조부 김춘국이 이를 계승하여 통영지방에서 명창인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 후 부친 김덕용이 기술을 계승받았으며 1980년 투석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됐고 현재는 김극천이 가업을 이어 전통 장석을 제작하고 있다. 나전칠기와 함께 유명세를 떨쳤던 통영 장석. 은빛 화사한 백동에 유려한 문양과 곡선이 어우러지는 멋스러운 장석이다. 경기도 고양시 벽지역 인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다른 한 명의 투석장이 있다. 심경 장석 공방, 바로 투석장 박문열의 작업실이다. 모양새가 찌그러졌다 어떻게 해도 요대로 가는 게 좋고, 우리 손맛 나는 게 뭐야? 변형이 좀 찌그러진 맛도 있고, 좀 이상 한 맛이 있어야지 그게 전통 맛이지. 세밀하게 이걸 갖다가 0. 몇 미리까지 오차 없이 이걸 갖다가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오전 일찍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박문열을 찾았다. 한국전통공예 건축학교에서 소목 수업을 받는 수강생들이다. 하나의 작품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이 장석이라는 걸 갖다 달아야 될 거 아니야. 문이 열릴 거 아니야. 개폐되고 자물쇠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것이 치장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소목장님이 잘 만들어도 장석을 잘못 만들었다. 그 소목이 죽어버리는 거야. 목가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장석에 대해 알아야 한다. 목가구는 장석을 부착해야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걸림정 기법이다. 요걸 갖다 잘 맞춰줘야 돼. 요걸 잘 안 맞춰주면은 찌그러져 버려. 박문열이 지금 시범을 보이는 것은 숭숭이 장석이다. 요건 좀 약간 단조된 이 강한 쇠예요. 강한 쇠이기 때문에 제작하기가 숭숭이 장석 제작하기가 딱 좋다는 얘기지. 숭숭이 장석은 말 그대로 숭숭 구멍이 뚫린 장석. 경상도 밀양, 평안도 박천 지방에서 주로 안방 가구에 썼던 독특한 기법의 장석이다. 그래. 딱 또 나왔지? 그럼 몇 번째가 된 거예요? 5번째지. 그런데 5번째인데 이제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있는데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뒤에 게 또 걸려서 안 들어가지. 자, 5번째. 그럼 자, 요걸 해보자고. 아예 그냥 해봅시다. 네. 자, 여기다 딱 댄다고. 대가지고 꺾어 넘어가. 딱 내렸지. 응? 올렸지. 일직선 했지. 그 다음에 하면 열려. 야, 대단하십니다. 이해가죠? 열네 살 때 주물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로 박문열은 40여 년 동안 장석 일을 해오고 있다. 특별한 전승계보 없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기능 보유자가 된 박문열은 자물쇠 제작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능을 가진 명인이다. 이렇게 한번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로 한번 살짝 틀어줘요. 그러면 한 5cm 정도 나갑니다. 이게 곱비가. 그러면 이제 또 좌로 한번 돌려서
또 돌려줘요. 그럼 또 한 5cm가 또 나가요.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되면은 이제 열쇠가 구멍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이 제일 큰 거를 갖다가 이제 위에서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자, 나갔죠? 조금. 그 다음에 적은 걸 또 집어넣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자, 빠져나가죠? 여러 가지 형태가 뭐 내부 구조나 뭐 이 참 열쇠가 들어간 듯 안 들어간 듯 하면서도 열리게끔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표현을 항상 그 자물쇠는 우리 조선시대의 기기 묘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내가 항상 써요. 그 항상 알 듯 모를 듯 한 그 흥미가. 예. 장석 중 자물쇠는 귀중품을 보관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차단과 보호라는 고유의 용도로 일반 장석에 비해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다. 또한 자물쇠는 다른 장석들과 조화를 이루며 가구의 안정감과 품위를 높여주는 주요 장식품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장석은 주로 어디에 쓰였던 것일까? 고급 장석으로 치장을 한 목가구는 일반 양민들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사치품이었다. 때문에 반가나 사대부 집안에서 주로 사용했고, 특히 혼례 때 혼수품으로 많이 지참했다. 현재 장석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건 부녀자들이 썼던 안방 가구나 사랑방 가구다. 가구의 종류만큼이나 장석의 형태도 다양했다. 기능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경첩이다. 가구의 문짝과 몸판을 연결해 문을 여닫는 기능을 하는데 좌우나 상하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첩의 형태는 단순히 여닫는 기능만 하는 투박한 것에서 세밀하고 화려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나비형 경첩의 경우 문을 여닫을 때마다 나비가 움직이는 형상을 한 맵시 있는 경첩도 있다. 기능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장석은 바로 자물쇠다. 귀한 물건을 담아두는 함이나 궤에 자물쇠를 채웠는데 자물쇠에도 모양을 주어 기물을 더욱 돋보이도록 했다. 자물쇠의 앞바탕은 자물쇠가 부착되는 커다란 면판을 말한다. 가구 중앙에부터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는 장석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팔봉이나 초화, 동물 문양 등이 화려하게 장식된다. 앞바탕 위로 길게 내려와 자물쇠를 거는 막대를 뻗침대라고 한다. 들쇠는 잡아당기거나 들어올릴 때 쓰는 손잡이다. 가구의 모서리나 귀퉁이를 보호하는 데도 장석이 쓰이는데 귀잡이, 감잡이, 세발 감잡이 등이 있다. 고리는 속서랍 등에 다는 작은 손잡이다. 그리고 특별한 기능 없이 가구의 몸체를 꾸며주는 장식 앞바탕은 주로 수복 강령의 의미를 담고 있다. 광두정은 머리가 동그랗고 커다란 장식용 못, 가구의 흠을 감추거나 여백을 장식할 때 쓴다. 장석의 재료 역시 다양했다. 가장 많이 쓰인 건 금빛을 띠는 황동이다. 시우쇠라 불렸던 철 역시 장석을 만드는 주된 재료 중 하나였다. 합금 기술이 발달한 조선 후기 이후에는 백동 역시 장석의 재료로 사용됐다. 그러면 두석장에 관한 문헌의 기록을 살펴보자.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 조선왕조 6조 기관의 직능과 편제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 책 공조편을 보면 도성안에서 왕실의 기물을 만들던 장인, 즉 경공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두석장은 본조, 즉 공조의 4명, 상의원의 4명을 두었다. 1668년에 편찬된 현종대왕 계수실록을 보면 두석을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보인다. 경상도 밀양에 동혈, 즉 구리광산이 있는데 이를 채굴하여 재련한 다음 함석을 섞어서 두석을 만들게 하였다라는 구절이다.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구리를 재료로 함석을 섞어서 만든 것이 두석이라는 점이다. 두석은 콩두자에 주석석자를 쓰고 있다. 두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규경이 쓴 화학기술서 오주서종박물고변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이규경은 두석이란 황동의 속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합금을 통해 황동, 즉 두석을 주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는데 동 60에 외연 40을 녹인 것이 가장 정교하다고 말하고 있다. 두석의 기본 재료는 홍동, 즉 구리이며 여기에 외연을 합금하는 것인데 외연은 함석과 같이 쓰인 말로 아연을 이르는 말이다. 문헌의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석이란 황동을 이르는 말이고 그것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속을 일컫는 것이다. 이 두석으로 물품을 만드는 장인을 두석장이라 했다. 영조 정순우 가래도감 의궤를 보면 왕실 혼례 과정에서 두석장석이 사용된 구체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삼방의궤 품목질에는 은그릇이나 주단 같은 소중한 물건을 담아두는 궤에 자물쇠를 채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자물쇠를 만드는 장인 역시 두석장이었다. 쇠약은 자물쇠를 말한다. 또한 왕과 왕비의 인장을 보관하는 보록을 만드는 데도 두석 장식이 쓰였다. 감자비, 경첩, 소두정, 그리고 자물쇠와 열쇠 등이 사용됐다. 두석이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금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기 때문에 금을 대신해서 두석으로 장식을 했던 것이죠. 승정원 일기에 보면 우리나라 제빈 이하 탈 것은 두석으로 장식하는데 색이 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금과 같이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 두석을 금대용으로 썼던 것이죠. 그 두석이 쓰였던 기물들을 보면 왕실에서 타는 가마의 장식, 또 왕실에서 쓰는 인장을 넣어두는 인함, 인궤에 쓰이는 외부 장식, 그 다음에 왕이 볼 수 있는 책 테두리를 닳지 않게 마무리 짓는 부분도 두석으로 장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석이 들어갔던 부분은 매우 격조 높고 좋은 기물이었죠. 의궤의 공장지에는 물품 제작에 참여한 장인들의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다. 당대 최고의 기술자로서 궁궐의 두석 공예품을 담당했던 두석장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두석장 김극천과 함께 장석을 만드는 제작 과정에 들어가 보자. 먼저 거친 백동판 면을 깍칼로 밀어내 고유한 흰빛이 도는 매끈한 백동판을 만든다. 우리가 정통 가구를 보면은 거기 꼴동품인가 아닌가를 대번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통 꼴동품은 정통 장식을 보면은 뒷면이 검고 앞면은 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불에 들어가서 망치질을 하고 자루를 두드렸기 때문에 검고요. 요즘 나오는 장식을 보면은 양면이 다 힙니다. 그거는 정통 장식이 아닙니다.
다음은 백동판에 장석 모양을 그리는데 이때는 본이라고 하는 장석 모형 본을 대고 그린다. 여기에 이리 걸려 있는 것들이 장석 본들입니다. 본 종류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제 쭉 가져온 것이 이제 1,500에서 2,000 정도도 있고, 안방 가구가 돼 놓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박쥐도 들어가고, 뭐 물고기도 들어가고, 그 다 이유가 있는데 박고기는 뭐 박쥐는 다산을 의미하고, 물고기는 이제 눈을 뜨고 잔다, 저물을 지킨다 이런 눈을 뜨고 자니까 이제 그걸 부는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이 본을 이제 장판에 대고 이 그림체로 이 돌아감새로 이 문양을 그립니다. 백동판에 장석 문양을 그려 넣은 다음 작두로 잘라낸다. 작두 다른 데도 이제 요령이 있어요. 이빨이 이리 맞아야. 이제 목구멍을 뚫을 차례. 정이 상하지 않도록 밑에 나판을 대고 장석의 목구멍을 뚫는다. 못구멍을 뚫으면 뒷면에 거스러미가 생기는데 이는 망치로 두드려 말끔하게 다듬는다. 장석의 정확한 곡선과 세밀한 문양은 실톱을 이용해서 오린다. 오려낸 장석의 테두리를 줄로 갈아 완만하고 부드러운 경사를 준다. 마름질의 마지막으로 갈기칼을 이용해 테두리와 못구멍을 말끔하게 정리한다. 이 가글질 하는 이유는 줄로 다듬은 난 뒤에 줄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줄포로 재주는 역할도 하고, 이제 장석이 부착을 뗐을 때 우리가 헝겊으로 닦을 때 또 이제 이 걸림을 좀 방지도 해주고. 장석의 외형이 만들어지면 이제 장석 문판에 문양을 새긴다. 이때는 정으로 조이해서 무늬를 넣는데 직선이나 곡선, 반원, 동그라미 등 문양에 맞는 다양한 조이정을 쓴다. 끝이 볼록하고 둥그스름한 굴림정은 입체감을 줄 때 사용한다. 이제 박쥐의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굴림증으로 이 박쥐 몸뚱아리에 두드려 줘야 됩니다. 특히 동물 모양의 장석은 몸통에 굴림정으로 볼록한 입체감을 주면 독특한 조형미를 살릴 수 있다. 지금 이제 박쥐 이제 배를 이제 굴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농에 가고에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무망치로서 이 박쥐를 장석을 펴야 됩니다. 부착이 잘 되겠고. 정지를 마치고 나면 오므라들었거나 굽어진 데를 나무망치로 두드려 편편하게 한다. 이렇게 해야 뜨는 곳 없이 장석이 가구에 부착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씩 필요한 장석을 만들어 나간다. 자물쇠를 제외하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장석은 다름 아닌 경첩이다. 경첩은 따로 떨어진 암수 경첩이 맞물리며 한 몸을 이루게 된다. 한 쌍으로 연결되는 지점을 경첩코라고 부르는데 가운데로 심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암수 경첩의 코를 둥글게 말아준다. 경첩코의 모양을 고르게 잡아준 후에 맞물린 코 안으로 심을 끼워 넣는다.
경첩코 밖으로 약간의 여분을 두고 심을 자른 후 망치로 두드려 펴서 심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경첩코를 고루 갈아 형태를 다듬는다. 이때는 장석면이 상하지 않도록 또 다른 판을 대고 그 위에서 줄질한다. 이제 정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나비 개짝에 붙는 정첩입니다. 코의 모양이 가지런하고 움직임이 부드러우면 잘 만들어진 경첩이다. 장석이 모두 만들어지면 질그릇 가루로 문질러 닦아 광을 낸다. 이러한 전통 방법을 사용하면 유난스럽지 않은 은은하면서도 깊은 광택이 도는 장석이 완성된다. 정갈하면서도 은빛 화사한 백동 장석. 이렇게 수백 번 손길로 만들어지는 전통 장석은 넘침도 모자람도 없이 깊고도 미려한 멋을 낸다. 백동장석의 명가로 불리는 김극천 일가. 김극천이 가지고 있는 도구와 기술 그리고 마음가짐은 고스란히 그의 아버지 고 김덕용 옹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저희 아버님은 성함이 김자, 덕자, 용자시고 1916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 오시다가 1980년도에 인간문화재 국가재장 도석장 64로 지정받으셨고 96년도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님은 한 가지 일로 하시면은 꾸준하게 해라. 빨리 만들지 마라. 한 개라도 야무지게 정확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참 온선하셨어요. 너한테 잘못된 것도 크게 화를 내시지 않고 좋은 말로 다시 해라. 고 김덕용 옹은 서양 가구나 스테인리스에 밀려 전통 장석이 쇠락의 길을 걸을 때도 꿋꿋이 통영 장석의 뿌리를 지켜온 당대의 명인이었다. 경남 충무시 전통 공예가 명맥을 이어오는 고장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64호 투석장 김덕용 옹에 의해 오늘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김덕용 씨가 투석 만드는 일을 처음 익히기는 1923년 나이 8살 때 아버지의 찬심부름을 하며 이 일을 거둔 때부터다. 쇠판 세 조각을 연결 22년 전 기록 속엔 손끝 섬세한 투석장과 그의 옆에서 꼼꼼한 가르침을 받는 전수생, 바로 젊은 시절의 김극천이 있다. 이렇게 조립이 끝나고 닫고 이윤을 내면 백동탈의 쇠통이 완성된 셈이다. 이러한 공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투석은 그 모양, 무늬, 크기 등 다양하며 나비, 꽃, 거북, 박쥐, 봉황 등 다양해서 수천 가지에 이르고 있다. 김극천은 고교 졸업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장석 제작 기술을 사사했다. 김극천은
1988년도 전수 조교를 거쳐 2000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박문열과 함께 중요 무형문화재 제64호 2대 도석장 기능 보유자가 됐다. 통영장석의 맥을 잇는 후계자로 백동장석의 마지막 지킴이로 외길 30년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서울시 동숭동에 위치한 쇠대박물관. 이곳에는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전통 자물쇠들이 많이 진열돼 있다. 자물쇠의 종류와 형태도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였던 자물쇠는 디귿자형 자물쇠다. 굽통 하단이 원통형으로 만들어진 원통형 자물쇠. 굽통 하단 중앙에 둥그런 돌출부가 있는 함박 자물쇠. 가운데 구멍에 열쇠를 넣어 돌려서 자물쇠를 연다. 배꼽 자물쇠라 부르기도 한다. 활대형 자물쇠는 몸통에 열쇠끼리 달려있어 열쇠를 한쪽으로 밀어내면서 자물쇠를 연다. 생김새가 북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북통형 자물쇠. 주로 높이가 높은 가구에 세로로 다는 선형 자물쇠는 열쇠를 위아래로 움직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비밀 자물쇠다. 비밀 자물쇠는 퍼즐을 풀어가듯 여러 단계를 조작해야 개폐가 가능한 복잡하고 정교한 자물쇠다. 외형은 비교적 단순하나 자물통 안 구조는 오차없이 정밀하다. 이러한 설계와 조작 기능으로 비밀 자물쇠는 조선과학의 백미라 일컬어진다. 이제 박문열의 비밀 자물쇠 제작 과정을 살펴보자. 비밀 자물쇠 제작에 쓰일 재료는 황동, 즉 두석은 구리와 아연을 합금해 얻는다. 우리는 지금 현재 녹는 온도가 용융된 온도가 녹아 들어가는 온도가 한 1000도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아연이 들어가는데 아연은 한 200도면 주저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맨 나중에 이걸 완전히 용해된 후에 아연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리의 온도가 1000도를 넘었으면 구리가 녹기 시작한다. 구리가 완전히 녹으면 아연을 넣는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구리와 아연이 녹아 섞이면서 황동액이 만들어지는데 광택이도는 진한 노란빛을 띈다. 이렇게 황동액이 만들어지면 네모난 모양의 거푸집에 쇳물을 붓는다. 뭐 내 개인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 스승님이 옛날에 하시는 말씀이 왜 콩두자에다 주석석자를 쓰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근거는 있는 없든 간에 콩 색깔이 제일 좋은 빛깔이 황동 색깔이라는 얘기지. 쇳물이 식어 굳으면 거푸집을 열어 황동 막대를 꺼낸다. 예, 제작됐습니다. 이제 황동 막대를 망치로 두드려 편다. 자물쇠 제작에 필요한 황동판의 두께는 2mm 정도. 67번 열풀림과 망치질을 반복해야 한다. 이렇게 두드려서 만든 쇠판은 입자가 정밀하고 고우며 강도가 있어 맑은 쇳소리가 나는 최상급의 재료가 된다. 지금 여러 종류의 자물쇠가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요. 요걸 갖다가 내가 제작한 지는 한 4, 5년 됩니다. 4, 5년 되고 이걸 갖다 한 가지 제작을 해 나가면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광두정이 많이 달려 있는 제가 제작했던 광두 자물쇠라 해서 요거는 한 5단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괴 종류에 쓰이는 자물쇠고요. 이제 요게 보면은 열쇠 날개가 2개가 달려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열적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는 방법이 또 틀립니다. 요것도 한 4단 정도.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렇게 생긴 것이 이제 한 7단 정도 되는 것입니다. 제작에 들어갈 자물쇠는 황동을 재료로 한 광두정 5단 비밀 자물쇠다. 요것도 광두정을 올리고 밀면은 회전이 되게 되죠. 똑같은 원리를 갖다 제가 제작한 것입니다. 자, 한번 나갔습니다. 다시 빼가지고 180도 돌려서 다시 하면은 완전히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한 가지의 명칭이 다 있는 것이죠. 자, 여기를 보면은 빼서 보면은 이 전체 이 잠금 장치 되어 있는 이 구조를 갖다가 보면은 이걸 갖다 고삐라고 부릅니다. 이 전체적인 걸 갖다가 고삐라고 부르고 낱개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요 대를 갖다가 줏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스프링 장치로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살대라고 부릅니다. 살대라 부르고 요게 전면에 달려 있는 요러한 것은 광두정이 달려 있다 해서 광두정이라고 부르고 또 요렇게 내 구조를 보면은 요 속에 들어가 있는 잠금 개폐되는 곳을 갖다가 속목창 그렇게 하고 요 뒤에 회전되어 있는 요 뒷판을 갖다가 뒷목창 이렇게 부르고 이건 회전판 이렇게 부르죠. 비밀 자물쇠 내부에서 작동하는 5단계 개폐 원리를 투시도를 통해 살펴보자. 첫 단계는 곱통에 달려있는 광두정을 위로 올려 1단 잠금을 푸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삐는 뒤로 빠지게 된다. 이것이 2단이다. 하지만 윗살대가 여전히 속목창에 걸려있어 빠지지 않는다. 1단, 2단 과정을 회전판 쪽에서 다시 보면 밑에 줏대는 회전판 광두정 안에 끼워져 있다. 2단 과정과 동시에 줏대가 홈에서 빠져나가면서 회전판이 돌아가고 열쇠 구멍이 열린다. 이것이 3단이다. 4단 과정은 열쇠가 구멍으로 들어가 윗살대를 눌러주는 것이다. 고삐는 한 단계 더 뒤로 빠지지만 아직 아랫살대는 걸려있다. 이번엔 열쇠를 뒤로 빼 180도 돌려 넣어 아랫살대를 눌러주면 고삐가 완전히 빠진다. 이것이 5단 과정이다. 비밀 자물쇠의 구조는 크게 굽통과 고삐, 열쇠로 구분된다. 자물쇠의 몸체인 자물통, 굽통이라고도 한다. 자물쇠 안에 채워져 잠금 기능을 하는 고삐, 그리고 자물쇠를 여는 열쇠다. 먼저 자물통 제작에 들어간다. 굽통은 윗굽통과 아랫굽통을 연결해서 만든다. 본을 대고 모양대로 자른 다음 먼저 아랫굽통을 마름대 대고 둥그렇게 만다. 아랫굽통이 둥그렇게 말아지면 윗굽통을 사각으로 접는다. 다음으로 줏대 목창을 끼운 윗굽통과 아랫굽통을 연결한다. 아랫굽통 가운데 틈 사이로 윗굽통을 빡빡하게 끼워 넣는다. 그것까지 투각을 시켜야 돼요. 이제 속목창을 만든다. 속목창은 굽통 안쪽에 끼워져 잠금 기능을 하는 중요한 부품. 아래 위로 뚫린 속목창의 구멍은 윗살대와 아랫살대를 막기도 하며 빼주기도 한다. 속목창이 지금 제작됐습니다. 이제 갈아서 여기에 맞춰야 됩니다.
기어 들어갈 거니까. 요 세 가지가 지금 목창 종류인데 이건 속목창이 되는 것이고 이건 뒷목창이 되는 것이고 요건 회전목창이 되는 것입니다. 회전목창은 여기에 뚜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뚜껑이. 붕사를 녹인 물입니다. 이걸 갖다가 칠하는 이유는 때를 갖다가 그 때말찰이 그 부분을 때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봉사를 바른 곱통을 불 위에 올려놓고 은땜을 한다. 은봉을 곱통의 틈 사이에 대고 녹여가며 땜질한다. 땜을 마친 곱통은 질산에 담가 때를 태워 녹이고 물로 옮겨 씻어낸다. 여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뒷면도 똑같이. 자, 여기 이제 구멍을 이쪽은 그냥 구멍을 뚫고 3mm가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뚫린 구멍으로 광주정은 위아래로 움직이게 된다. 이제 이게 어? 광주정은 둥글고 볼록한 몸머리를 갖는다. 원형 황동판을 굴림통 위에서 굴려 반구형으로 만들고 거기에 못을 땜에서 붙인다. 자르는 것도 요 높이 여기 지금 면도리를 해놨죠. 지금 면도리를 한 이유는 이걸 갖다 짬짬이를 하면은 그 사이에 다 베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싹 갈아버려도 안 빠진다는 얘기죠. 일명 짬짬이라고 해서 오목패인 목구멍 위로 튀어나온 못을 여분 있게 자른 후 망치로 두드려 펴서 구멍의 면을 메우는 방법이다. 깨끗하죠. 회전 때는 뒷목창에 회전판을 끼우고 회전축에 광주정 머리를 달면 일단 곱통의 기본 작업을 마치게 된다. 광주정 요거를 끼웁니다. 요것도 역시 면도를 쳤습니다. 짠짠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곱비 제작에 들어간다. 살대가 올라갑니다. 요것도 살대가 여기 올라갈 것이고요. 반대로 모든 쇠는 두들기면 단단히. 곱비는 10여 개의 부품이 정밀하게 조립돼 만들어진다. 곱비의 생명은 살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대란 열쇠가 들어가 눌러주는 날개 부분. 탄성을 가진 살대는 살대 받침인 살주대 위에 끼워 연결한다. 요거를 갖다가 여기서 특히 위아래 살대는 5단 비밀 자물쇠의 가장 중요한 잠금 장치. 이렇게 해서 여기 먼저 살대를 끼우기 전 위아래 살주대를 연결하고 땜을 해 단단히 고정시킨다. 여기서 짬찜에 같이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위아래 살대를 끼울 차례. 먼저 살주대와 살대를 연결할 봉을 만든다. 두들겨가지고 봉을 끼워 살주대와 살대를 연결한 다음 봉의 튀어나온 자리는 짬짬이에서 말끔하게 다듬는다. 이제 마지막 잠금 기능을 하는 4단과 5단 살대 날개를 잘라준다. 현재 요 살대 요 부분을 4단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5mm에서 6mm를 갖다가 잘라줄 거예요. 그 뒷부분에 가서 이거는 한 7mm에서 10mm까지 잘라줘요. 그래 길고 짧고 그래야 4단과 5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꺾어졌죠? 자, 밑에도 꺾어주세요.
견고하게 조립된 살조대와 살대를 곱비 목창에 끼운다. 곱비 목창 뒤엔 곱비 앞판이 붙는다. 곱통의 회전판과 같은 모양을 이룬다. 이제 하나씩 곱비를 완성해 간다. 곱비 목창엔 나란히 잠금 장치들이 달리는데 가운데 달리는 사각형 작은 조각은 1단 잠금 기능을 맡게 된다.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줏대에 들어갈 것입니다. 줏대에 들어갈 것인데 이 굵기는 한 8mm 정도 됩니다. 들어가죠? 곱비 앞판으로 튀어나온 잠금 장치의 심들은 광두정 모래를 달아 장식한다. 이렇게 곱비의 형태를 완성한다. 이제 굽통과 곱비를 한 몸처럼 맞춰 나갈 차례. 일단 개폐되는 부분 속에 갖다 그려주면서 이걸 빼내서 이제 주름질로 그걸 파낼 겁니다. 뒷부분은 약간 헐건 게 나은데. 자, 이제 광수정을 달았다 생각하시고, 자, 내렸습니다. 내리면 안 나간다는 얘기야. 밀어도. 걸려가지고. 일단 올렸다. 광수정을 올렸다 하면 나간다. 빠져나간다. 갖다가 광수정을 끼고 해서 짬짬이. 굽통의 이동 광두정은 곱비의 1단 잠금 장치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 광두정이 곱비를 잠그는 1단 비밀인 것이다. 때려주고서 그리고 요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열쇠를 만들 차례. 곱비의 살대를 누를 수 있도록 우산 모양의 누름쇠를 단다. 열쇠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열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곱통 뒷목창에 구멍을 뚫는다. 열쇠봉에 손잡이를 달고 다듬어 모양을 내면 열쇠가 완성된다. 이제 자물쇠의 마지막 공정이 남았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곱비입니다. 곱비에 이 살대가 지금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살짝 이렇게 벌려 가지고서 이제 그 굽통에다 집어넣을 것이에요. 조금 느려 붙여 봅니다. 자, 조금 더 지금 스프링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살짝 약간 숙여졌죠 지금? 약간 숙여졌죠? 예, 자, 요건 일직선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5단계의 비밀을 지닌 5단 비밀 자물쇠의 모든 공정이 마무리된다. 숙여졌죠? 1단 올리고 2단 나가고 3번째는 회전이 되고 4번째 이제 열쇠가 들어갑니다. 열쇠가 나갔죠? 그 다음에 5단째는 회전을 시켜서 살짝 밀어줬습니다. 나갔죠? 이제 정성스레 연마해서 흠을 없애고 비밀 자물쇠를 완성한다. 자, 5단 비밀 자물쇠가 제작되었습니다. 박문열의 자물쇠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태정 김창문. 박문열은 1993년 김창문을 찾아 진주에 내려간다. 소문으로만 듣던 7단 비밀 자물쇠를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그러면 내가 한번 잠깐만 보라이 그러셔요. 그래갖고 이제 참 가정집에 들어가더니 아주 뭐 헝겊에다 싸고 또 싸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까지 내 생각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갖고 딱 꺼내시는데 딱 탁자 위에다 놓으시는데 보니까 정말 그것이 바로 7단 비밀 자물쇠라는 거죠. 내부 구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치를 좀 합시다. 요걸 약간 그립시다 그랬더니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자물쇠는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팔라고 해도 안 팔았던 자물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참 귀중한 귀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막바로 터미널로 가가지고서 그곳에서 사진도 찍지 못하고 나와야 했던 박문열은 진주터미널 구석에 앉아 기억을 되살려 급하게 스케치를 해나갔다. 식음도 전폐하고 매달린 지 꼬박 나흘. 박문열은 무릎을 치며 7단 비밀 자물쇠의 원리를 깨닫는다. 그리고 그해 전순공의 대전에 1년의 비밀 자물쇠를 제작 출품해서 장관상을 수상한다. 지독한 오기와 집념으로 이룬 결과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석 전문 박물관이었던 태정박물관은 김창문이 착고한 후 진주시에 기증됐다. 서양 가구의 보급과 함께 내쳐지고 스테인리스의 보급으로 뜯어 버려지던 전통 장석. 하지만 한 시대를 앞서가던 선각자의 우리 장석에 대한 애착이 이곳에 오롯이 숨쉬고 있다. 태정 김창문. 그는 생전에 박문열은 물론 통영에 있던 김극천과 그의 부친 김덕용 온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한 10년 후에 한 번 왔을 때는 모자라는 게 있다 이러면서 장식을 하나 만들어주라고 해서 제가 매화나무 한 쌍을 만들어드렸고 아버지가 갱첩을 서너 개 드렸고 그 할아버지 쓰던 자물통을 한 개 가져가시고 그 이상 더 그분이 하고 싶는데 이제 돈이 비싸다고 이래갖고 많이는 못 가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몰랐어요. 거기 이제 태중박물관을 만들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좋은 박물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랑스럽더라. 이곳에 전시된 8만여 점 장석 중에서 상당수는 바로 통영의 김덕용 공방에서 수집한 것들이다. 때론 화려하고 때론 소박하게 우리의 전통 가구와 어울려 전통 장석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다. 장석 한 벌 제작하는 일은 두세 달 꼬박 걸려야 가능한 고된 일이다. 현재 김극천의 전수자는 단 한 명이다. 아들 김진환은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하고 6년째 장석을 배우고 있는 중이다. 수지타산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 아직도 김극천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막상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일을 안 하면은 이제 저희 집에 일하던 사람들도 이제 하나둘씩 이게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 떠나고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막상 제가 이렇게 놓으면은 또 저희 조상님들부터 해오던 일인데 또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잊혀질까 봐서. 이거는 옛날에 저희 아버님부터 말씀하신 게 쇠는 빨리 안 녹이 안 넣으니까 한 개라도 만들면 언젠가는 쓸 기다. 거기에 붙어가는 농에 따라서. 그래서 자꾸 만들어 놓으라고 이러더만. 날 들어가면 눈도 어두워지고 손도 더 내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저 우리 막내 아들도 지금 경기가 없어도 자꾸 만들어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것이 변화하고 편리함을 찾는 이 시대에도 두석장 박문열은 여전히 전통 방식만을 고집한다. 언젠가는 전통이 인정받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보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부르기는 조선못이라고 불러요. 이 못머리 끝부분이 사각이 져 있어요. 대부분이 사각이 돼 있습니다. 사각이 돼 있음으로 해서 못을 박았을 적에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 요것이 들어가면서 장석을 갖다가 이 지금 맨 밑에 부분에 날이 서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장석이 흔들리지 딱 들러붙는 거죠. 이게 전통 못이 매력인 거예요. 이렇듯 오랜 역사적 내림을 해온 전통장석의 명맥은 묵묵히 이어지고 있다. 두석장 박문열과 김극천, 이들은 세평 남짓한 좁은 공방에서 오늘도 조상의 숨결을 느끼며 작은 쇠붙이에 혼을 불어넣고 있다.